청산 고을 언덕 위 작은 초가집 앞입니다.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박진수. 문을 사이에 두고 그의 아내 연화가 서 있지요. 연화, 나는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대답은 차가웠지요. 그래서요? 돌아가지 않겠소? 다시 우리 집으로. 아니요.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니, 박나리. 제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4년을 함께 살았지만 나리는 저를 알려하지 않으셨지요.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을 나가라 하신 분은 나리였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오라 하시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연화는 돌아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무릎 꿇은 남편을 두고 말이지요. 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이토록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승배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옛날 옛적 숙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충청도 내륙의 문안현이라는 고을에 한 쌍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박진수, 아내의 이름은 연화였지요. 문안현은 비록 작은 고을이었으나 유교의 가르침이 깊이 뿌리 내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부모의 말씀이 곧 법이요. 효가 모든 덕의 근본이라 여겨졌지요. 그런 고을에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고을, 삐걱대는 집안 253자. 박진수의 집안은 향반이었습니다. 비록 벼슬은 없었으나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예법을 중시하는 집안이었지요. 진수는 외아들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어머니 정씨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진수가 26 되던 해 상민 출신의 연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연화는 근면한 농가의 딸로 일손이 부족한 집안을 도우며 자란 처자였지요. 혼례를 올린 지 벌써 4년, 부부의 나이는 각각 26과 20이었습니다. 연화는 말수가 적은 여인이었습니다. 웃을 때도 소리 없이 입가만 살짝 올렸고 슬플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요.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연화는 늘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외모는 수수했으나 단정했습니다. 거칠게 일한 손이었지만 늘 깨끗이 씻어 정갈했고 옷차림 또한 검소하되 단아했지요. 무엇보다 연화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그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지요. 연화는 그를 잃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이를 도우느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했기에 시댁 살림을 꾸려가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박진수는 효자로 소문난 사내였습니다. 어머니 정씨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든 옳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그것은 효심이라기보다는 판단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 편했지요. 아내 연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화가 어떤 사람인지 진수는 깊이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씨는 집안의 실권자였습니다. 며느리의 하루 일과부터 밥상 차림까지
모든 것을 관리했지요. 정 씨가 연화를 탐탁지 않게 여긴 것은 혼례 때부터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며느리라니 정 씨는 속으로 분했지요.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 며느리를 들였구나. 정 씨는 마을 안악들 앞에서도 종종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연화가 그를 모른다는 것, 상민 출신이라는 것, 친정이 가난하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며 체면을 구겼지요. 연화는 이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정 씨는 이런 연화의 침묵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대꾸도 못하는 것이 답답하기 그지없구나. 정 씨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연화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고 시댁을 잘 모셔도 정 씨의 눈에는 늘 모자라 보였지요. 정 씨의 말에는 늘 반쯤의 진실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후일 큰 화를 부를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어느 날부터 정 씨는 이상한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친정의 쌀을 몰래 가져다 준다더구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 말은 반복되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도 장터에서도 정 씨는 이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궁하다고 몰래 가져다 주는 모양이야. 진수의 귀에도 이 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자 진수의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이런 소문이 도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해명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연화에게는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저녁 진수는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친정의 쌀을 가져다 준 적이 있소? 연화는 놀란 눈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방님?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당신이 친정을 몰래 도운다고 하시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연화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어머니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 없지 않소. 연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진수는 이미 어머니의 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부 사이에는 침묵만 깊어졌습니다. 진수는 연화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연화는 그런 진수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쌓아갔지요.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정 씨는 큰일이 났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쌀이 없어졌다. 광에 있던 쌀 한 섬이 통째로 사라졌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수는 황급히 쌀광으로 달려갔지요. 정말로 쌀 한 섬이 줄어 있었습니다. 정 씨는 연화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당신이 가져간 것 아니오? 연화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쌀이 제 발로 걸어 나갔단 말이오? 이 집에서 광 열쇠를 가진 사람은 나와 당신뿐이요. 정 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지요. 역시 친정을 도왔구나. 내 진작 알았어.
연화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진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그 쌀은 정 씨가 먼 친척에게 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 씨뿐이었지요. 그날 밤 진수는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잠시 친정에 다녀오시오. 연화는 진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진수는 연화의 시선을 피했지요. 얼마나 있다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글쎄, 어머니 마음이 풀리시면 진수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진수 자신도 확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신발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연화에게는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지요. 서방님, 연화가 문 앞에서 진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예, 잘 계십시오. 연화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만이 연화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진수는 문 앞에 서서 연화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텅 빈 것 같았지만 진수는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정에 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 연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저런 며느리는 없는 게 나아. 하지만 진수는 묘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박진순의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더라. 친정에도 가지 않았다던데. 그럼 어디로 간 거야? 어느 날 연화의 친정 식구가 박진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 있습니까? 친정에는 오지 않았는데요. 진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친정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럼 어디로 간 겁니까? 친정 식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야말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마을에는 온갖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누군가는 연화가 강물에 몸을 던졌을 거라 했고, 누군가는 다른 고을로 도망갔을 거라 했습니다. 진수는 이 모든 소문이 괴로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연화가 떠난 후 집안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상이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손수밥을 지었지만 간이 맞지 않았지요. 국은 너무 짜고 나물은 맛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야? 정 씨는 투덜댔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음식을 입에 넣으며 문득 연화가 차려주던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수수했지만 정갈했고 간도 딱 맞았지요. 빨래도 문제였습니다. 정 씨의 허리는 이미 굽어 빨래를 하기 힘들었고 진수가 직접 했지만 솜씨가 형편없었습니다. 옷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났지요. 집안 구석구석에서 연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깨끗이 쓸려 있던 마루,
정돈되어 있던 부엌, 잘 개어진 이불. 이 모든 것이 연화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진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 씨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었어야지. 내가 늙어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진수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문득문득 연화를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일하던 연화, 조용히 웃던 연화, 맑은 눈빛의 연화. 진수는 자신이 연화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4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지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진수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곡식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였지요. 장터에서 진수는 옆 고을에서 온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을에 신기한 일이 생겼다네. 무슨 일 말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를 여인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네. 글도 모르는 여인인데 말이야. 진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글도 모르는 여인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그렇다네. 물론 글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바느질이나 살림하는 법을 가르친다더군. 그런데 아이들이 무척 따른다네. 성품이 온화하고 인내심이 깊다고 하더군. 그 여인이 어떻게 생겼던가? 글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수수하게 생겼다던데.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맑다고 하더군. 진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연화를 묘사하는 말 그대로였지요. 그 여인이 어느 고을에 있다고 했나? 청산 고을이라네. 장터에서 북쪽으로 사흘거리지. 진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연화일까? 아니면 다른 여인일까?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진수는 연화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 씨의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이었지요. 술상이 차려지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그 친척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그때 주신 쌀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쌀 말씀이십니까? 아, 몇 달 전에 아주머니께서 쌀 한 섬을 주셨잖습니까? 우리 집이 워낙 어려울 때라.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석 달쯤 전이었지요. 진수는 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어머니, 그건 정 씨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친척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자리를 떴지요. 진수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없어진 쌀이 바로 그 쌀이었습니까? 어머니께서 친척에게 주신 쌀을 연화 탓으로 돌리신 겁니까? 정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만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야. 진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리고 자신이 그 거짓말을 믿고 연화를 쫓아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억울했을 연화의 마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싸던 연화의 모습이 이튿날 아침 진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효의 이름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의 말은 듣지도 않고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 제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어머니만 믿은 것입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연화를 찾아가겠습니다. 안 된다. 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올 셈이냐? 그것은 연화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 진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 씨는 당황했지만 진수의 굳은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리지 못했지요. 진수는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청산 고을로 향했습니다. 사흘 길이었지만 진수는 단 하루 만에 달려갔지요. 연화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청산 고을에 도착한 진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 연화 선생님 말씀이십니까? 저 언덕 위 집에 계십니다. 진수는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작은 초가집이 보였지요. 마당에서는 아이들 대여섯 명이 모여 앉아 바느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연화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연화는 달라져 있었지요. 여전히 수수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연화의 모습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요. 아이들이 웃으며 연화에게 질문을 던졌고 연화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진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연화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진수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누가 왔어요? 연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와 눈이 마주쳤지요. 연화의 눈빛은 놀라움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지요. 아이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다시 만나자꾸나. 연화는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향해 걸어왔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존댓말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아니라 오셨습니까? 였지요. 진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 나는 연화 선생이라 불러주시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도 슬픔도 없었지요.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소. 쌀은 친척에게 준 것이었소. 당신을 의심하고 내쫓은 내가 잘못했소. 그래서요?
연화는 묻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소. 다시 우리 집으로. 아니요.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니, 박나리. 저는 이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느질로 돈을 벌고 저만의 삶을 살고 있지요. 하지만 당신은 내 아내요. 그날 집을 나가라 하신 분은 날이었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제 존재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건 나리께서는 저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왜 말이 없는지.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4년을 함께 살았지만 나리는 저를 알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말씀만 들으셨지요. 연화는 돌아섰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이제 저만의 삶을 찾았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진수는 사흘 동안 연화의 집 앞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내가 누구래? 연화 선생님의 옛 남편이라던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연화 선생님은 이미 이곳 사람이야.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연화를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을, 아니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흘째 되는 날,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연화의 문 앞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서가 들어 있었지요. 연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겠소. 이것은 정식 이혼서요. 이제 당신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소. 당신 마음대로 살아가시오. 진수는 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돌아섰지요. 문 안에서 연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문 틈으로 진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진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연화는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씨는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느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정씨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 고생을 하고 왔는데 빈손으로 왔단 말이냐? 어머니. 진수는 정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연화와 이혼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을 믿고 아내를 쫓아낸 것도,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정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잘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로 며느리를 모함하셨습니다. 쌀을 친척에게 주고도 며느리 탓으로 돌리셨지요. 정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효자가 되려다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의 신뢰와 존중도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탓하는 게냐?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수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하는 거냐?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내가 이 집 외아들인데 어디로 간다는 거냐?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정 씨는 진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정 씨의 손을 뿌리쳤지요. 어머니, 효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는 것도 효입니다. 진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정 씨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진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거짓말을 묵인하고 사는 것은 진수에게는 또 다른 죄였습니다. 진수는 문안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발길 닿는 대로 걸었지요. 며칠을 걸어 한 작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의 스님은 진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요. 시주,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스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진수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참회가 담겨 있었지요. 좋습니다. 이곳에 머무르십시오. 진수는 절에서 품삯을 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하고 밭을 갈고 청소를 했지요. 육신은 고됐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문안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진수가 어머니와 결별하고 집을 나갔다더라. 며느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버렸다니. 하지만 곧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거짓말로 며느리를 모함했다더라. 쌀을 친척에게 주고도 며느리 탓으로 돌렸다던데. 정 씨는 마을 우물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웠지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박진수가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었네. 정 씨가 평생 쌓아온 체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웃들은 정 씨를 멀리했고 친척들도 발길을 끊었지요. 정 씨는 홀로 넓은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집은 점점 황폐해져 갔지요. 밥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고 빨래도 쌓여만 갔습니다. 연화, 연화. 정 씨는 밤마다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진수는 절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에 눈을 뜨고 해질 무렵 목탁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지요. 스님은 가끔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시주,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하지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았으니 다행입니다. 진수는 연화를 떠올렸습니다. 청산 고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웃던 연화의 모습을 말이지요. 연화의 침묵이 가장 큰 증언이었습니다. 말없이 짐을 싸고 떠났던 그 침묵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침묵이 진수의 모든 잘못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청산 고을에서 작은 학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6명이던 아이들이 이제는 20명이 넘었지요. 연화는 아이들에게 바느질과 살림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었지요. 너희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단다. 연화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존경했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연화의 모습이 귀감이 되었지요. 연화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야. 남편에게 버림받고도 저렇게 씩씩하게 사시다니. 연화는 예시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지요. 진수는 절에서 품삯일을 계속했습니다. 나무를 하고 밭을 갈고 탁발을 다녔지요. 스님은 진수에게 경전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세상이 바릅니다. 진수는 경전을 들으며 참회했습니다. 연화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이지요. 가끔 진수는 청산 고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연화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학당은 청산고을에서 가장 큰 학당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35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혼자였지요.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았지만 연화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삶을 찾았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학당에서 연화는 행복했지요. 진수는 절에서 마침내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법명은 참회였지요. 참회 스님, 왜 그런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젊은 수행자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참회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네. 참회 스님은 날마다 예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지요. 연화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말입니다. 어느 봄날 참회 스님은 탁발을 다니다 청산고을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참회 스님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연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회 스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 지내시게. 연화. 참회 스님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끝을 믿은 자는 마음을 잃는다고 말이지요. 한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면 결국 진실을 잃게 됩니다. 진수가 어머니의 혀끝만 믿고 연화의 침묵을 외면했을 때 진수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찾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혀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